안녕하세요. 미나 사연 책방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문 하나로 두 자매의 인생이 완전히 갈라졌고 결혼식장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난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시간을 내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식장의 큰 문이 천천히 열리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부케를 그대로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상견례 때만 해도 그 사람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말수도 거의 없었고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두고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다리를 전다더라. 성격이 괴팍하다더라. 미국에서 여자 관계도 복잡했다더라. 그래서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리를 절며 걸어 들어올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는 순간 식장 안의 모든 공기가 멈췄습니다. 키가 180을 훌쩍 넘는 훤칠한 체격의 남자가 두 다리로 곧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연예인보다 더 잘생긴 얼굴. 검은 턱시도가 완벽하게 어울리는 늠름한 모습. 차갑기만 하던 눈빛에는 따뜻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부케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객석 여기저기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뭐야? 저 사람이 신랑이야. 다리 불편하다더니 멀쩡하잖아. 멀쩡해. 세상에 잘생긴 거 봐. 소문이 다 거짓이었어. 저런 남자를 언니가 걷어찬 거야? 웅성거리는 소리가 식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서로의 옆구리를 찌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신부 자리에서 저도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저쪽 구석에서는 누군가 작게 탄성을 흘렸습니다. 어머나, 어떡해. 저 신랑 진짜 영화배우 같다. 키 좀 봐. 190은 되겠는데. 신부도 너무 예쁘다. 둘이 그림 같다. 그런데 저 신부 언니라는 사람은 왜 저렇게 죽은 사람 얼굴을 하고 있어? 그때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사람에게로 쏠렸습니다. 저희 쌍둥이 언니 윤하진이었습니다. 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지고 입술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언니는 자기 두 손을 무릎 위에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화가 치미는 것을 참지 못하고 원피스 자락 밑으로 자기 허벅지를 사정없이 꼬집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것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 아픔을 느껴야만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는 것처럼. 언니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랐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말이 돼. 언니는 입술 사이로 신음 같은 소리를 흘렸습니다. 손톱이 박힌 자국이 허벅지 위로 빨갛게 도드라졌지만 언니는 멈추지 않고 더 세게 꼬집었습니다. 하객 중 누군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신부가 쌍둥이 동생이라면서 원래는 저 언니가 시집 가기로 했었다던데 멀쩡한 남자를 왜 마다했대. 바보 아냐? 인생 최고의 기회를 제 발로 찼네. 쌍둥이 언니가 저렇게 화려한데 동생이 더 곱네. 마음씨가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지. 언니의 어깨가 더욱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고 울음을 참는 모습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저는 도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제 앞에 서서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많이 놀랐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결혼이 실연의 시작인지 아니면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운명인지.
상견례 때 그가 짚고 있던 그 지팡이는 그저 평범한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진심을 가려내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저는 제가 시험인 줄도 모르는 채로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남이 버린 자리가 사실은 처음부터 내 자리였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말입니다. 소문 하나로 평생의 인연을 놓친 사람과 그 소문을 무시하고 사람의 마음을 본 사람. 두 사람의 운명은 그날 결혼식장에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안은 아주 오래전부터 강성그룹 집안과 인연이 깊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젊은 시절 작은 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분이었지만 사업이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래처가 부도를 내면서 회사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어머니는 매일 밤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때 저희 집을 살려주신 분이 바로 강도윤 씨의 할아버지셨습니다. 사업 자금도 빌려주시고 아버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거래처도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이 어릴 때 큰 병을 앓았을 때 치료비까지 보태주셨습니다. 그 한 명이 바로 저였습니다. 5살 무렴 저는 폐렴이 심해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고 합니다.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부모님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성그룹 회장님이 조용히 병원으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치료비 걱정은 하지 말고 아이부터 살리시오. 아버지는 그때를 떠올리실 때마다 늘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 할인이는 살지 못했을 거다.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집안 은혜를 잊으면 사람이 아니다. 두 집안의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되셨습니다. 가끔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이런 약속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훗날 아이들이 크면 인연이 닿는 대로 사돈이 되자. 그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서 흐릿해지는 듯 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강성그룹 회장님도 몇 해 뒤에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잊지 않은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바로 강도윤 씨의 할머니 홍정옥 여사셨습니다. 홍정옥 여사는 강성그룹의 큰어른이셨습니다. 하지만 전혀 무섭거나 차가운 분이 아니셨습니다. 동글동글한 얼굴에 늘 호호호 웃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작은 손으로 사람 손을 꼭 잡고 밥은 먹었니? 부터 묻는 그런 따뜻한 할머니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 보는 눈만큼은 누구보다 날카로우셨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인성은 평생 간다. 그분의 말버릇이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늘 강성그룹 회장님이 보내주신 작은 편지 한 장이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손을 잡아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마음에 두지 마시오. 아버지는 그 편지를 볼 때마다 눈가가 촉촉해지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편지를 보며 자랐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 편지가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받은 사랑은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돌려주어야 한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자라 있었습니다. 언니는 그 편지를 볼 때마다 시큰둥했습니다. 옛날 일을 뭘 그렇게 오래 마음에 두고 있어. 도와줬으면 도와준 거고. 저는 그런 언니를 보며 가만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같은 부모 아래에서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자랐는데 사람이 받아들이는 방식은 이렇게나 다를 수 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와 언니 하지는 쌍둥이였지만 성격은 정반대였습니다. 언니는 어릴 때부터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기중심적인 면이 강했습니다. 좋은 옷, 좋은 가방, 좋은 조건. 언니는 늘 그런 것을 먼저 봤습니다.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책상 앞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반면 저는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누가 아프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고 학교 다닐 때부터 복지관이나 보육원으로 봉사활동을 자주 다녔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한숨을 쉬셨습니다. 같은 배에서 나온 쌍둥이인데 어쩜 이렇게 다를까? 고등학생 때 일이었습니다. 양가 집안이 함께한 보육원 봉사활동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언니는 시작부터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우리가 왜 이런 데 와야 돼? 주말인데 친구들이랑 쇼핑이나 가지. 어머니는 눈을 흘기셨습니다. 하지나 좋은 일 한번 해보자는데 왜 그렇게 투덜대니? 언니는 입을 삐죽 내밀고 마지못해 따라왔습니다. 보육원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5살, 6살, 7살. 작고 순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언니는 시작부터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아이들이 다가와도 손을 흔드는 신용만 했고 청소도 대충 했습니다. 먼지가 손에 묻었다며 인상을 찌푸렸고 아이들이 장난감을 달라고 하면 귀찮다는 듯이 밀어냈습니다. 저리 가. 옷에 묻잖아. 아이가 울먹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용히 그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을 맞췄습니다. 언니가 미안해. 같이 그림 그릴까? 아이는 금세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고 간식을 나눠주고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한 아이가 뛰다가 넘어져 무릎이 까졌을 때는 약상자에서 연고를 꺼내 발라주고 무릎을 호호 불어주었습니다. 하나도 안 아프지? 우리 씩씩하니까. 다른 아이 하나가 제 곁에 슬며시 다가와 작은 손으로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처럼 따뜻해. 저는 그 한마디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봉사 시간이 끝난 뒤에도 저는 남아서 놀이방 정리를 도왔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두 분이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홍정옥 여사와 최문희 여사셨습니다. 그때 홍정옥 여사가 옆에 있던 며느리에게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문희야, 저 아이를 잘 봐두렴. 마음이 참 곱구나. 우리 집안에 복이 들어오려면 저런 아이가 와야 한다. 최문희 여사도 고개를 깊이 끄덕이셨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저는 그날 그분들이 누구신지조차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언니는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아휴, 진짜 시간 낭비. 다음에는 절대 안 갈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웃는 얼굴이 떠올라서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봉사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세월이 흘러 저희 자매가 21살을 간 넘겼을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저, 그리고 언니는 강성그룹에서 운영하는 백화점에 쇼핑을 갔습니다. 그곳이 강도윤 씨 집안 소유라는 건 막연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날 그 집안 어른들이 백화점에 와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홍정옥 여사와 최문희 여사는 매장 점검을 겸해서 백화점을 둘러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멀리서 저희 가족을 발견하셨습니다. 문희야, 저기 저 아이들 그때 그 자매 아니냐?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 많이 컸네요. 반갑게 다가오시려던 그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중년의 아주머니가 양손에 짐을 잔뜩 들고 지나가다가 언니 하진의 어깨에 살짝 부딪혔습니다. 아주머니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다가 그만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들고 있던 짐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당연히 먼저 괜찮으시냐고 물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오히려 얼굴을 와락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눈은 어디다 달고 다니시는 거예요?
비싼 옷만 가지면 책임지실 거예요? 아주머니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미안해요. 짐이 많아서 그만.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에요. 이거 한 벌에 얼마인 줄이나 알아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 언니의 팔을 잡으셨습니다. 하진아,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어른한테. 엄마는 왜 저 아줌마 편을 들어? 부딪힌 건 저 아줌마잖아. 저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아주머니의 가방을 주워드리고 흩어진 물건들을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손목은 괜찮으세요? 조심스럽게 손을 잡아 일으켜드렸습니다. 제 언니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아가씨가 너무 착하네. 괜찮아요, 괜찮아. 저는 아주머니의 옷을 털어드리고 짐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친 곳이 있으면 병원에 가셔야 한다고 몇 번이나 여쭤봤습니다. 제가 짐을 들어드릴게요. 어디까지 가세요? 아주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세상에 아가씨 같은 분이 또 있다니.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보기 드물어요. 저는 아주머니가 안전하게 백화점을 빠져나가실 때까지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 모든 장면을 멀리서 홍정옥 여사와 최문희 여사가 모두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쌍둥이라 처음에는 누가 누구인지 헷갈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너무도 분명해졌습니다. 큰딸은 무례했고 작은딸은 따뜻했습니다. 홍정옥 여사가 조용히 호호 웃으셨습니다. 문희야, 이제 확실하구나. 우리 집 도윤의 짝으로는 저 작은 아이다. 최문희 여사도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어머니. 저 아이가 우리 도윤이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언니는 차 안에서 계속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씩씩거렸습니다. 진짜 짜증나. 옷 다 망가졌으면 어떡해.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운전만 하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진아, 사람은 말이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가 그 사람 본 모습이다. 언니는 입술을 삐죽 내밀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뒷자리에서 조용히 어머니의 등을 봤습니다. 그날 어머니의 어깨가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제가 31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오래전 두 집안 사이에 있었던 혼인, 약속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강성그룹 쪽에서 정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쌍둥이 따님 중 한 분을 우리 도윤이와 만나게 하고 싶습니다. 전화를 받으신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집안에 진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무렵 강도윤 씨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들어온다더라. 승마를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쳤다더라. 한쪽 다리를 절고 다닌다더라. 성격이 괴팍해서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한다더라. 미국에서 여자 관계도 복잡했다더라. 소문은 부풀고 부풀어서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가 어렵게 입을 떼셨습니다. 하진아, 강성그룹에서 너를 보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수저를 들고 있던 언니의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 집 그 다리 저는 남자. 아빠 미쳤어. 하진아,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아빠는 나를 어떻게 보고 그래? 내가 왜 그런 다리 병신한테 시집을 가? 죽었으면 죽었지. 그런 남자한테는 절대 못 가. 언니는 수저를 식탁 위에 콱 내려놓았습니다. 국그릇이 출렁이며 국물이 식탁보 위로 튀었습니다. 엄마, 아빠 좀 말려봐.
아빠는 자식보다 그 집 은혜가 더 중요해?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달래셨습니다. 하진아,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어른들이 만들어 놓으신 인연이잖니. 엄마는 내가 한평생 다리 저는 남자 수발 들면서 사는 게 좋겠어.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서 어떻게 살라고.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절뚝거리며 입장하는 꼴을 어떻게 보라고. 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온 줄 알아. 어렸을 때부터 예쁘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면서 컸어. 그런데 다리 저는 남자한테 시집을 가라고. 그것도 성격까지 괴팍한 남자한테. 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2번 다시 그 얘기 꺼내지 마. 진짜 이러면 나 집 나가버린다. 언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방 안에서 물건을 던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고개를 떨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차게 식어버린 반찬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드시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의 눈가는 이미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리나. 네, 아버지. 아버지가 식탁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해 오신 손이었습니다. 손등에는 검버섯이 군데군데 피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고 단단했습니다. 하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이 손끝을 타고 그대로 제게 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언니가 저렇게 못 간다고 하는데 아빠가 차마 그 집안에 거절을 못 하겠다. 그 집안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너는 5살에 세상을 떠났을 거야. 우리 집은 진작에 길거리에 나 앉았을 거고. 저는 아버지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아버지. 하리나. 내가 한번 만나보면 안 되겠니? 만나보고 영 아니다 싶으면 그땐 아빠가 어떻게든 거절할게. 한 번만, 단 한 번만 만나보지 않겠니? 아버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평생 흔들림 없으셨던 아버지였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단 한 번도 우신 적이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회사가 부도났을 때도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환갑이 넘은 나이에 자식의 손을 잡고 떨고 계셨습니다. 저는 가만히 아버지의 손을 2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한 체온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하리나, 정말이냐? 아빠가 너한테까지 이런 부탁을 해야 하다니. 아빠가 못난 놈이다. 정말 못난 놈이야. 아버지, 괜찮아요. 소문만 듣고 사람을 거절하는 건 도리가 아니에요. 제가 살려주신 그분 손자분이잖아요.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아버지는 결국 제 손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우셨습니다. 우리 할인이가 어쩜 이렇게 마음이 곱냐. 아빠가 죽어서 그분께 어떻게 갚아야 할지. 어머니도 옆에서 조용히 우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도 무섭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 저를 살려주신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갚지 못해 마음에 짐처럼 안고 사신 은혜였습니다. 상견례 날 강도윤 씨는 정말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검은 정장에 차가운 얼굴. 말수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를 보고도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고개만 까딱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소문대로 차가운 사람인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분의 가족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홍정옥 여사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시고 호호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할인이 손이 참 따뜻하네. 어릴 때 그대로구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아세요? 알다마다. 우리 할인이를 어떻게 모르겠니? 호호호. 옆에 앉아있던 강서윤 씨가 제 옆으로 다가와 작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할머니가 아니라 우리 오빠예요. 그런데 한 번 웃으면 진짜 다정해요. 그 말에 저는 아주 조금 웃었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그렇게 어색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그 결혼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언니는 비웃었습니다. 너 진짜 바보구나. 돈 많은 집이라면 다 좋아. 평생 다리 저는 남자 수발 들면서 살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제가 희생한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사람을 제대로 볼 기회를 얻은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식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향하는 차 안이었습니다. 도윤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상견례 때 일부러 차갑게 굴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조건만 보고 다가오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제가 가진 것만 보는 사람들이요. 그는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한 여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 배경을 사랑한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게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결혼할 사람이 생긴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진심부터 확인하겠다고. 그리고 우리 집안은 오래전부터 할인 씨를 알고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봉사활동하던 그날도, 백화점에서 아주머니를 도와드리던 그날도요. 저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걸 보셨어요? 도윤 씨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그날 집에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윤아, 내 작은 저 아이다. 저 아이가 들어오면 우리 집안이 따뜻해진다. 그제야 저는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소문, 괴팍하다는 소문, 상견례 때의 지팡이, 차가운 태도, 그것은 모두 사람의 진심을 보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도윤 씨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저는 다리를 다친 적이 있긴 합니다. 승마를 하다 떨어져서요. 하지만 1년 전에 다 회복됐습니다. 지팡이는 죄송합니다. 일부러 짚고 나갔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났습니다. 할인 씨가 끝까지 사람을 보고 결정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저는 이 결혼이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한 번이라도 만나보겠다고 했던 그 결정이 제 인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한편 그 시각, 친정에서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언니 하진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자기 방으로 돌진했습니다. 화려한 빨간 드레스 그대로 침대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더니 베개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언니의 울음소리가 집 안 가득 울렸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큰 소리로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언니는 두 주먹으로 침대를 마구 쳐댔습니다. 빨간 드레스가 구겨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 벌에 수백만 원 하는 옷이 구겨질까봐 옷걸이에 정성스럽게 걸어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은 그 옷을 입은 채로 침대 위를 뒹굴며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방문을 두드리셨습니다. 하진아, 괜찮니? 엄마야. 엄마는 저리 가. 엄마 아빠가 다 망친 거야. 하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언니는 벌떡 일어나 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화장이 다 번진 얼굴, 충혈된 눈, 헝클어진 머리. 평소의 도도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언니는 어머니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나한테 그 사람 얘기 제대로 안 해줬어? 다리 저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라고. 왜 진작 말 안 해줬냐고. 하진아, 우리도 몰랐어. 몰랐다고? 엄마 아빠가 그걸 모를 수가 있어. 다 짜고 한 거지. 동생한테 그 자리 주려고 일부러 나한테 거짓말한 거지. 아버지가 거실에서 무겁게 입을 떼셨습니다. 하진아, 내가 그렇게 펄펄 뛰면서 절대 안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만나보지도 않고 다리병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아빠. 언니는 다시 침대에 쓰러져 발버둥을 쳤습니다. 베개를 던지고 화장대 위 화장품을 쓸어 떨어뜨렸습니다. 립스틱과 향수병이 바닥에 떨어져 굴렀습니다. 내 자리였어. 그 자리는 원래 내 자리였단 말이야. 어머니가 한숨을 깊이 쉬셨습니다. 하진아, 그 자리는 처음부터 내 자리가 아니었다. 무슨 소리야 그게. 그분 댁에서 처음부터 보고 계셨던 사람은 할인이었어. 보육원에서도 백화점에서도. 너는 만나기도 전에 이미 그분들 마음에서 멀어져 있었던 거야. 언니의 얼굴이 또 한 번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하진아, 사람은 말이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가 그 사람 본 모습이다. 엄마가 그렇게 늘 말했지 않니? 언니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했었나? 하진아, 명품 가방이 사람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화려한 옷이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야. 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어. 정말 내가 어리석었어. 명품 가방도 화려한 옷도 그날만큼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한편 신혼집에 도착한 저는 그날 밤 도윤 씨의 손을 처음으로 살며시 잡아보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도윤 씨가 깜짝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이제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 씨가 천천히 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저도 할인 씨를 진짜 알아가고 싶습니다. 결혼 후 도윤 씨는 상견례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려주었습니다. 제가 피곤해 보이면 말없이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3번씩은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무뚝뚝할 줄 알았던 사람은 사실 누구보다 잘 웃는 사람이었고, 차가울 줄 알았던 사람은 누구보다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할머니 홍정옥 여사는 저를 볼 때마다 박수를 치며 좋아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복덩이 왔네. 할인아, 이리 와서 할미 옆에 앉아. 저를 끌어안고 호호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래 살길 잘했지. 우리 할인이를 보려고 이렇게 오래 살았나 보다. 강서윤 씨는 저를 친언니처럼 따랐습니다. 언니, 우리 집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오빠가 요즘 너무 잘 웃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제 손을 꼭 잡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인아,
엄마가 평생 마음에 짐처럼 안고 살았던 게 풀렸다. 아버지도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우리 할인이가 그 집안에 가서 사랑받는 모습을 보니 아빠가 평생 진 빚을 다 갚은 기분이다. 언니 하진은 그날 밤에 일이 있은 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원에 봉사를 다니기 시작했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부드러워졌습니다. 말수도 줄었고 자기 이야기보다 가족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언니가 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직접 든 목도리였습니다. 할인아, 미안해. 그동안 언니가 너무 못났었어. 저는 그 목도리를 가만히 받았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부터 진짜 자매처럼 지내자. 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결혼은 누군가 버린 자리를 제가 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집안이 원했던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오래전부터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집에서 처음으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홍정옥 여사가 제 손을 꼭 잡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인아, 너는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복이다.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쩌면 인생이라는 건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는 눈앞의 조건만 보고 평생의 기회를 버립니다. 누군가는 사람의 마음을 보고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래 참고 따뜻하게 살아온 시간이 가장 큰 복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소문이라는 건 바람과 같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한순간에 흔들어 놓을 수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진실 앞에서 흩어집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한 사람의 진심이 어떻게 평생의 복으로 돌아오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이렇게 따뜻한 인연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돌아가도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는 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반드시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본 이야기는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된 허구의 창작물이며 등장인물, 단체명, 지명, 사건은 실제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